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3년 8개월 만에 종합지수가 2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2111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3년 8개월 만에 온 시세입니다. 자, 글로벌 마켓의 유동성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구사를 하면서 3일째 초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3년 8개월 만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100포인트, 종합지수로 2100포인트 넘어오는. 자, 오늘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해서 종합지수의 향방과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시장에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업종별로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약간 상세하게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잠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하락 종목이 한 660개 정도, 상승 종목이 300개 정도니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가 됐습니다. 자, 에너지가 거래소 시장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닥 그동안에 종목 상승을 구가해왔던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종목 중심의 강한 상승을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이 올해 상반기죠. 4월 달까지 아주 강력한 시세들을 구사를 하고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거래소 시장이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거래소 시장이 급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눈치를 약간 좀 보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하락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경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에너지가 거래소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에너지 약간 분산 측면에서 좀 거래가 이제 좀 성장 상태가 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왔고 강세를,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숨고르기 형태로. 우리는 이제 금요일도 강했고 월요일도 강했는데 글로벌 마켓의 월요일 상황은 어제죠. 자, 어제 그 상황은 유럽 증시는 이제 보합선 정도에서 약보합 정도, 독일 증시가 약보합 정도였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금리 인상 문제의 언급과 더불어서 그 우려감이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기업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돼가는 부분들이 약 2.9% 정도 하락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실적 부분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실적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0.4% 정도 하락을 보였죠. 자, 그런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숨고르기 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자,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뭐니 해도 거래소 시장이 3년 8개월 만에 2100포인트를 상회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온 데에는 외국인이 3일 동안, 물론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22에 양적 완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마켓의 유동성 강세를 예상을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보여왔는데 특별히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구사를 했죠. 자, 현물 시장 오늘 하루 일중에 4천억에 육박하는 3,958억 원 금액으로 현물 시장에서 수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139억, 장중에는 한 5천억까지 매수를 보였었는데 약간 이식 매물이 좀 나오면서 4,139억 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 배팅한 금액이 현물로 1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 1조 5천억 금액으로 1조 5천억 등이 현선물 시장에서 2조 5천억이라는 돈이 3일 동안에 매수세를 구사한 겁니다. 역시 뭐니 해도 거래소 시장의 강력한 상승의 1등 공신은 외국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자, 물론 전고점이 갱신됨에 따라서 증권사와 투신을 중심으로 한 이식 매물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투신 같은 경우도 이제 1,100억 정도 나오는데 물량이 다소 약간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00포인트 넘어가는데 장중에는 800억이 넘는 매수를 보였었는데 종가상으로는 현물 시장에서 73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공이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견인해가는 오늘의 1등 공신이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이따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은 잘 보시면 어제 강세를 보였던 증권, 건설, 조선, 화학 섹터는 오늘 잠깐 쉬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을 보인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오늘 상승을 견인하는 애들은 그동안 쉬었던 자동차의 급반등입니다. 기아차가 4.5%가 상승을 하면서 47,000원, 현대차가 2.4% 상승하면서 17만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먼저 올라가지고 150만원 아래에서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업종에서 또 오늘 강한 것들이 있었는데, 자,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다. 자, 그것은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 신한지주가 4.5%, KB금융이 5.7%. 자, 무엇보다도 우리금융, 우리은행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강한 양상이죠.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그에 힘입어가지고, 금융 영역에서, 금융 섹터 중에서는, 그동안 좀 주춤했던 보험주도 상승으로 따라붙었고, 그 다음에 IT 쪽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눌려있던 LG전자가 4.62% 상승했다. 자, 오늘 상당히 이 업종의 움직임을 보면요. 또 이쪽에 이제 보면 유통 같은 경우에도 4, 5%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거래소 시장의 큰 섹터에서 어제는 증권, 건설, 화학, 조선이, 오늘은 자동차, 은행, 보험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시도했다. 순환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겠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섹터군들이 따라붙는 양상이 강하게 보이면서 유동성 장세의 진면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종합지수 차트하고 코스피 200 차트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분석이니까, 자, 먼저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 월봉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월봉이 3년 8개월 만에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자, 이 앞에 고점은 2093포인트였습니다. 2093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어제 시도가 들어갔다가 잠깐 주춤하는 척하다가 오늘 힘차게 이걸 뚫고 나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종합지수가 걸리는 자리는 이 앞에 3년 8개월 앞으로 돌아가면 2160포인트대에 여 앞에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자, 이 증권사들이 보통 위로 상승으로 랠리가 지속될 경우에 갈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할 때 2200포인트 언저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몇 년 전에 2011년도에 2231포인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상징적인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뚫었기 때문에 주가가 월봉이 지금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죠. 물론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유동성 랠리가 만약에 계속되면 이것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쪽에서는 경계의 이론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과연 지금의 상승세를 얘기할 만큼, 논할 만큼, 당연시 할 만큼 따라붙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캐치업 마크를 좀 가지고 있다. 의구심이 좀 있다. 이러한 증권사의 분석들이 있고요. 자, 유동성 장세의 강세 기조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00포인트를 넘어오면서 주가가 좀 전에 제가 코스피 시장을 거래소 시장을 전체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코스피 2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월봉입니다. 자, 월봉을 딱 보시면 좀 비교가 되죠? 자,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의 월봉은 아직 이 앞에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코스피 200 지수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70 정도 라인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자, 거래소 시장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월봉이 이렇게 뚫고 나갔습니다. 뚫고 나갔는데 벌써
2110포인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270을 넘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피 200이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에 해당한 종목들 중에서 전체 거래소 시장만큼 폭발적인 상승을 가지지 못한 눌러놓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종이,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 업종이 철강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포스코의 주가를 딱 보시면 왜 코스피 200이 이거를 못 넘어갔는가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거래소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뭐니 해도 증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업하고 자, 지금 저평가됐다고 판단돼서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끌고 있는 두 가지 업종의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증권업종의 주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업 한번 들어가 보죠. 증권. 자, 이 증권업종의 월봉인데요.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조금 사이즈를 좀 넓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증권업종의 이게 주봉이 되겠습니다. 주봉이 되겠는데 증권업의 지표가 되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대가 있는데 보통 아주 강한 양상을 보였을 때 증권업의 최고 지수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2200포인트에 갔었을 때 증권업종의 지수가 여기 나와 있군요. 3269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디에 와 있는가? 자, 증권업종 지수가 어제 3000포인트 육박을 하는 척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미 주봉 라인에서 이 라인을 지금 뚫고 나갔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 라인이죠. 자, 이 라인도 지금 시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3200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당분간 증권업종 지수가 후퇴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과정 속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코스피의 향방, 거래소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증권업종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눌러놨던 자동차 업종에 따라붙는 속도, 자동차 업종의 지수가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가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 주도주군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뭐니 해도 주도주는 지금 4개월, 5개월째 상승을 가지고 있는 증권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증권업종의 지수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의 지수가 결정돼 나갈 것이다. 증권업종이 2800에서 3000포인트를 시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게 되면 거래소 시장의 종합지수가 2150, 60, 70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업종은 그럼 어떨까요? 자, 건설업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자, 건설업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건설업도 상당히 강한 양상을 보여왔고, 증권업보다 선발대로 먼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주춤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건설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업의 주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봉을 보시면, 이 앞에 건설업종 지수가 162포인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봉 라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앞에 산. 자, 이 앞에 산을 건설업종 지수가 지금 뚫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시면 V자 형태의 아주 강력한 상승 라인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자, 이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주봉상에 지금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뚫었습니다. 자, 뚫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 라인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자, 이 라인이 되겠고요. 일단 이 앞에 걸 뚫었기 때문에 뚫은 상태에서 좀 유지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3주째이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 라인은 이제 여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좀 200포인트 뭐 여기는 좀 약간 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가지고 주가가 상승 국면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봉으로 한번 보면요. 월봉으로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사이즈로. 자, 월봉으로 한번 건설업의 월봉을 보면 아우 멋있죠? 자,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장기 저항선이라고 하는 월봉의 장기 저항선들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역시 상승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계속된다면 이미 이 라인을 지금 뚫고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더 붙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의 앞으로의 향배를 잘 보실 때 증권업종과 건설업종의 섹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물론 지수 영향력이 강한 자동차 업종의 반등 여부가 어느 정도로 돼가는지 아직은 탄력이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시장 에너지가 그것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철강 업종 자체의 업종 섹터가는 상승 탄력이 붙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반등 여부가 종합지수 상승에 어떠한 기회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도하고 있는 증권업종과 그 다음에 건설업종의 섹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앞으로의 지수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예측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느리긴 한데 일시적인 순환매인지 추세적인 유동성 장세를 겨냥한 순환매에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아직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직 논하기는 조금 일러 보이지 않나.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부분들이 튕겨져 오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업종까지 오늘은 조금 약간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왜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오늘 코스피 200 분석을 해드렸는데 선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물 6월물 이제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오늘 266존을 시도를 들어갔습니다. 266.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시가, 고가, 저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는 264.35에서 자, 고가는 266.50을 찍었고요. 종가는 265.9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합지수 거래소하고 거래소 종합지수가 2111포인트를 신고가를 내면서 종가상으로 갔는데 코스피 200 지수도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265.57로 265존을 넘어섰습니다. 자, 파생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왜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왜 265존하고 265존이 아닌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260을 넘어섰느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듯이 265존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옵션물이 2.5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2.5냐, 265냐, 267.5냐, 270이냐 이게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265를 코스피 200이 종가상으로 돌파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의미를 약간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현선물 강세 기조에 더불어서 코스피 200이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ING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이시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베이시스가 설정이 된 게 이런 베이시스는 0.77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 베이시스는 0.33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현물 가격에 비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1이 넘는 시장 베이시스가 1이 넘는 괴리율이 그래서 괴리도가 0.20이 넘는 플러스 0.20 이렇게 돼가지고 자, 요 괴리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종가는
시장 베이시스가 0.33으로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베이시스가. 자, 그런데 이 베이시스가 안 좋게 끝난 게 선물 시장이 밀려서 그런 것이냐, 현물 시장이 올라와서 그런 것이냐, 두 개가 다릅니다. 의미가. 자, 선물이 눌려서 끝났다 그러면은 선물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과정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승 과정에서 이 베이시스가 약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다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가가 코스피 200이 종가 끝나기 전에 눌려 있었습니다. 265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로 들어오면서 막판에 단일가로 들어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더 세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와 그다음에 연기금의 현물 매수세가 가세했던 부분들이 주요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기조 자체가 상승에 대한 강한 힘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물이 떨어지면서 베이시스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현물이 올라와서 베이시스가 악화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선물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부분들에서 약간 눌려 있었다. 내일 가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하락 과정에서는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것이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오지만 상승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강하다고 했을 때는 선물이 다시 그 베이시스를 회복하는 형태로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 가지고 선물이 덜 떨어지면서 현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매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셔야 될 부분이다. 자, 오늘 3년 8개월 만에 거래소 지수가 2100포인트가 넘어서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옵션물 보겠습니다. 옵션물. 자, 5월물 옵션. 자, 등가가 265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옵션물이 초기인데 비교적 지금 콜 옵션이 오늘도 등가 기준으로 25%의 상승률을 구사를 했고요. 자, 풋 옵션이 등가 기준으로 약 15% 내지 20%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3일째 콜 프리미엄이 강세를 보이면서 콜 프리미엄이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자, 풋 프리미엄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시장 강세에 지금 프리미엄을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으로 좀 더 변동이 이어질 경우에는 콜 프리미엄이 좀 더 상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도 관점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메이저들도 지금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옵션 초월물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대해서 강한 변동을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위로 상방으로 열어놓기는 코스피 200이 270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4월 말 이후 5월 달로 가면서 시장이 조정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가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격으로 봤을 때 20일 이격으로 봤을 때 260 코스피 기준으로 260 아래로는 그렇게 많이 확률이 좀 많지 않다. 특히 이번에 저점을 출발을 해가지고 스타트 라인에 있었던 지수대가 2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5 아래에 풋에 대한 매도와 그 다음에 275 이상에서 270에서 이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콜 외가에 대한 매도와 풋 외가에 대한 매도를 병행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리스크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 있는 영역들은 시장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를 가졌을 때 일시적으로 20-30%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장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이 3년 8개월 만에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선물옵션 초보탈출기. 자, 오늘은 선물 거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은 이번 주에는 2번이 지금 선물옵션 초보탈출기가 나가는데요. 선물옵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좀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도 양경석 멘토와 이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를 공부하시면 더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다양성도 추가할 수 있고, FM대로, 소위 말해서 FM이죠. 정석을 추구하는, 아주 정석대로 갑니다. 정석대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선물 거래의 일일 정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일일 정산제도. 자, 일일 정산제도. 자, 일일 정산이 뭔가? 일일 정산은 매일매일 정산하자 이겁니다. 매일매일 정산하자. 매일매일 정산하자. 자, 일일 정산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요? 자, 오늘 체결이 됐습니다.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선물 거래가. 자, 이걸 만기까지 가져간다. 보통, 선물 같은 경우에 보통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1년 중에 4가지 월물이 있는데, 자, 이 기간이 약 3개월이 되죠. 약 90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놓고 여기까지 3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굉장히 가격 변동이 이 기간이 좀 길죠. 그죠? 약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도 시계만하게 됩니다. 이 가격 변동이 이제 크게 될 경우에는 선물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다 그랬죠. 레버리지. 자, 6.8, 6.7배. 현행 6.7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로스컷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때문에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제할 금액도 커지게 되는데, 이 최종 거래일 이 투자자가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가격이 이 변동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 체킹이 안 된다고 할 때, 뭐 지금은 같은 경우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일 정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정산을 다 해가지고 증거금, 유지증거금까지 체킹을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가격이 변동이 클 경우에는 이 결제를 갖다가 이행하지 못하는 나가 자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일 정산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일 정산이 필요한데, 자, 일일 정산이, 자, 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일일 정산 제도는, 자, 보유 선물, 가지고 있는 보유 선물을, 당일 시장 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당일 시장 가격. 자, 코스피 200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당일, 일일 정산은 당월 선물 당일 종가. 선물 종가로 정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비교해서, 요거 일일 정산과 비교해서 마지막 이제 선물이 만기가 돼서 최종 그 결제를 할 때는 코스피 200에 맞춰서 선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일 정산은 당일에 선물 시장 가격 종가로 매일 재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매도자가 있을 수 있고 매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재평가된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고받아서 계산을 끝냅니다. 자, 이것이 일일 정산 제도입니다. 자, 이 일일 정산 제도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 보면, 이제 만기 50일 남은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을, 자, 250포인트에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1일차입니다. 1일차. 자, 250포인트에 한 계약을 샀는데, 선물 가격이 떨어져서 종가가 24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자, 매일 선물 가격이 떨어져서 다음날은 248포인트가 됐고, 그 다음날은 247포인트가 됐고, 계속 1포인트씩 떨어져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50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200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이번 하루에는 1포인트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200포인트가 됐습니다. 이거를 금액으로 한번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금액으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자, 일일 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일일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일일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일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산 안 합니다. 계속 계산 안 합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졌는데, 이날 가서 이제, 만기일이 50일 남은 거니까 이제 만기일이죠. 자, 만기일 날 내가 250포인트에 산 거를 200포인트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결제 금액을 얼마를 결제해야 되냐? 얼마를 손해를 봤냐면 250에서 200포인트 빼니까 50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50포인트 곱하기 한계약 곱하기 승수 50만 원 하니까 2,500만 원의 손실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날 가서 2,500만 원 한 멍에 이거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250포인트의 한계약 산 거는 금액을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자,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계산 한번 해봤죠. 250포인트 곱하기 한계약 곱하기 50만 원이니까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죠?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자, 여기서 2,500만 원이 손실이 되니까 그죠? 굉장히 큰 금액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걸 갖다가 계산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 그러면 일일 정산을 하는 애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일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자, 일일 정산을 하면 얘는 좀 전에 일일 정산 안 하는 애입니다. 얘는 이제 일일 정산을 하는 애입니다. 일일 정산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250% 당일날, 1일째 되는 날 50만 원 차감 딱 하죠. 마이너스 50만 원. 그러니까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겁니다. 1포인트 손해본 것만큼 50만 원, 자, 차감돼서 나가고, 그 다음날 2일차 되는 날 248포인트 또 50만원 차감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2일차에서 또 그 다음날도 자 50만원 이렇게 차감돼서 나가고, 자, 그 다음날도 해가지고 맨 마지막 날 50만원만 하면 돼요. 이게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자, 2,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일정상 하지 않으면 한 방에 2,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만약에 중간에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산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결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일 정산을 하게 되면 자, 소액으로 결제를 짝짝짝 해서 맨 마지막까지 결제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만기 50일 남은 200 선물 한계약을 일일 정산하지 않을 때와 일일 정산을 했을 때를 비교를 이렇게 딱 보면, 자, 투자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소액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제 부담의 경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선물회사, 투자자의 결제 선물회사 입장, 증권회사나 또는 선물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제 불이행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점이 일일 정산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정산제도는 이렇게 하는데, 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일 정산제도의 효과입니다. 효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결제 금액이 소액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결제 불이행 위험을 조기 발견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결제 절차가 간편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일 종가, 선물 종가가 나오면 그 일일 정산을 통해서 손익이 바로 정산돼 버립니다. 손익이 바로 정산돼가지고, 자, 선물 이 가격과 당일 일일 정산 가격 동일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선물 가격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 절차가 간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두 가지인데요. 장외 선도 거래일 경우에는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 이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이 일일 정산 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제 불이행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내 선물의 이 시장의 대표적인 위험 관리 제도가 바로 이 일일 정산 제도이기 때문에,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일일 정산 가격은 당일 선물 종가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종가가
259.90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것이 선물 가격이 일일 정산 가격의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언제냐? 선물을 결제할 때, 만기 때. 자, 만기 때 선물을 결제할 때 코스피 200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일일 정산하는 것은 선물의 당일 선물 종가가 된다. 요거를 아주 명확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갈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일 정산을 하는 이 차금을 구성을 하는데, 금액을 구성을 하는데, 당일 차금이 있고, 갱신 차금이 있습니다. 당일 차금과 갱신 차금이 있는데, 이 당일 차금은 뭐냐? 당일의 체결 가격을, 자, 일일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해서 손익을 정산한다. 자, 오늘 선물을 내가 장중에 샀다 팔고 팔았다 사고 막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 오늘 팔았다 사고 하고, 만약에 포지션이 중간에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나중에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요. 끝이야. 그냥 사고 팔고 끝난 거예요. 자, 샀던 거 청산했고, 내가 팔았던 거 환매수하고 막 해가지고 다 끝내버렸어. 자,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계산해가지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당일 차금으로 결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갱신 차금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오늘 선물을 한 계약을 사가지고 오늘 팔지 않고 다음날로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미결제 약정이 되겠죠. 자, 이 미결제 약정. 자, 미결제 약정은, 당일 일일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해서 손익 정산합니다. 전일의 미결제 약정을.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선물을, 265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65에 샀는데 오늘 종가가 250, 자, 9라고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264로 끝났다고 할까요? 예. 자, 내가 오늘 265로 샀는데 오늘 종가는 264로 끝났습니다. 자, 내가 산 가격, 그다음에 오늘 종가는 떨어져서 끝났죠. 자, 하락해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이 계약을 그냥 가지고 갔어요. 다음날로. 자, 다음날로 가져갔습니다. 내일로. 그럼 내일 아침에 오늘 종가, 요 264 가격으로 계산이 딱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50만원. 50만원이 내 계좌에서 딱 마이너스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미결제 약정을 가져갔을 경우에 갱신 차금으로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사와 거래소가 계산하는 방식들이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언제 시행을 하느냐 하는 거를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일 정산을 거쳐서 손익이 정산된 후에는 해당 선물 종목의 미결제 약정의 취득 가격을 일일 정산 가격으로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265에 샀는데 내일 가서 오늘 종가가 264로 끝나서 내일 가서 264가 되면 거기서 또 다시 딱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으로 딱 맞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동일해진다. 이제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일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정산 제도에서 실제적으로 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나 이러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이제 결제 금액의 산출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 자, 어떻게 산출하느냐? 자, T일의 어느 날에 장 종료 후에,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거래소가 각 선물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6월물 있고 9월물 있고 12월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물도 다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의 정상 가격을 다 금리 선물이라든가 국채 선물이라든가 가격을 다 산출해가지고 어디 하면 증권 선물회사에 통지를 합니다. 자, 거래소에서 장 종료 후에 증권회사에 증권 선물회사에 통보지를 딱 한다. 종가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종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장 종료 후에 증권 선물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통지받은 정상 가격으로 각 계좌, 각 투자자별로 선물 정산 차금 및 옵션 순매수 대금 산출을 해가지고 투자자에게 결제 금액을
통지를 하게 되면 전산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분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옵션 순매수 대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옵션 말씀을 드릴 때 아직 옵션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옵션 말씀을 드릴 때 따로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옵션은 일일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옵션은 일일 정산 금액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으로 나가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옵션 매수대금, 옵션에 대한 부분은 일일 정산 금액이 없고 대신에 프리미엄에 따라 가지고 옵션 매도라든가 매수한 전체를 따져서 증거금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증권회사에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증거금을 산출을 다 하게 전산으로 다 하고요. 자, 일단 선물에 있어서 T일장 종류의 거래소가 증권선물회사에 딱 통지를 하면 증권선물회사는 통지받은 이 정상 가격으로 선물의 정산 차금을 이제 투자자에게 결제금을 통지하죠.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때 아까 당일 정산하는 정산 금액은 다 끝났고 이제 갱신차금에 대해서 T 플러스 1일 날 다음 날 12시 이전에 보통 아침에 처리가 다 됩니다. 보통 아침에 이 증권선물회사하고 투자자하고 미결약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결약정에 대해서 결제를 끝내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날 12시 이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산으로 좀 잘 안 돼 있을 때 선물이 굉장히 급변 가격이 급변해가지고 증거금이 굉장히 변동이 심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권회사가 바로바로 이 투자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해가지고 급변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투자해 있는 부분에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유지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십시오. 그래서 추가 유지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지증거금이 부족할 때는 추가 유지증거금을 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내가 이 가격을 샀을 때 요새는 이제 HTS를 보면 내가 유지할 증거금이 추가 증거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수시로 다 체킹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금 같은 경우도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옵션 계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현재 상태로 종가 상태로 딱 찍어보면 내일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지 안 한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날 12시 이전에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에게 근데 예전에 이제 전산이라든가 이러한 급변에 대한 결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산적으로 좀 미비되어 있을 때 한 5년 전 정도 됩니다. 5년 전 정도. 5, 6년 전 정도.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물과 옵션은 이제 같이 병행해서 매도 포지션을 하게 되는데, 매도 포지션을 했을 경우, 특히 이제 매도인데 특히나, 뭘 매도하냐면, 풋옵션을 매도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풋옵션을 매도를 금액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 결제 금액과 변동에 대한 징구할 금액이 조금 약간 증거금을 약간 느슨하게 잡았었습니다. 증거금을 지금은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잡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풋 매도를 했는데 징구를 많이 안 했던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급락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만기 가까이 가서는 옵션물이,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인데, 프리미엄이. 갑자기 프리미엄이 막 커져버리니까, 10배, 막, 1000%, 뭐, 20배, 30배,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풋 외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며칠도 안 돼가지고, 한 2, 3일 만에, 100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배가. 10,000%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매도자는 무한대로 손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무한대로. 이 옵션 매도자는 무한대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0배, 100배가 돼버리니까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 투자자한테 이거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그러한 제도의 정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도록 증거금을 그만큼 이제 아주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리스크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다음날 이제 4시에 거래소하고 장 끝난 이후에 거래소하고 증권 선물 회사 간에 이제 결제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투자자하고 아침에 12시 이전에 결제를 다 끝내버리고 정산을 다 하고 일일 정산을 그다음에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래소하고 증권 선물 회사는 T+1일 날 정산을 다 끝냅니다. 자, 이것이 결제 금액의 산출 절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서킷 브레이크 제도, 거래소 제도에서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 예상치 못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현행, 거래소 규정에 보면, 지난번까지 5% 정도였습니다. 5%를 적용했는데, 5% 정도의 그 아주 급박한 시장이 변화가 되었을 때, 임의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단시켜서 시장 투자자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가다듬고 시장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약간 눌러준다 하는 의미에서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일 정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선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선물이 일일 정산을 하는데 당일날 내가 매매한 그러한 부분들은 당일 정산 차금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만 다음날 정산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선물 일일 정산의 가격 계산은 당일 종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일 동안에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졌죠. 콜옵션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약 오늘 20% 또 추가됐으니까 265 기준으로 1에서 4까지. 그러니까 약한, 선물로, 옵션 가격으로 1이었던 게 265짜리 얘기입니다. 약 4 정도까지 왔으니까 4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1이 4가 되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하죠. 그죠? 몇 프로입니까? 3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콜옵션에서 3일 동안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평상시에 한 달에 올라야 될 어떤 그러한 그 시세가 불과 며칠 만에 그러한 그 폭발적인 시세를 좀 보였던 게 옵션 투자의 변동성이 바로 이렇게 상당한 부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콜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콜옵션 매수자는 상당히 럭키한 행운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음 변동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시장이 급상승을 보이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변동성이 좀 강할 때는 옵션 투자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변동성이 급하게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칸을 자꾸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기술적 분석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좋은 선물 옵션 초보 탈출이 되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멘토였습니다.